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치당 김중혁입니다. 귀가 안 좋으신 모양이에요. 발치하신다고. 죄송합니다. 네. 너무 이렇게 저속해서 죄송하고요. 혹시 네. 오늘 이 뒤에 있는 그림을 보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원했던 타란티노 특집인가? 라고 생각하실까 봐. 아닙니다. 오늘은 크리스토프 발치라는 배우의 특집입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발치당으로 하셨군요. 네. 저는 뭐 1년의 타란티노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편이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네. 댓글 네.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동안 네. 제발 해주세요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중에 네. 최고의 1위가 네. 타란티노였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밀당을 하겠는데 1년을 버티다 더 이상은 버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 이렇게 또 감칠나게 네. 1편을 하고 2편은 대체 언제쯤 할 건지 이걸 가지고 또 밀당을 하실 것 같아요. 제발 2편 해주세요. 타란티노의 옛날 작품, 초기 작품 해주세요라고 또 올라오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2편 언제쯤? 앞으로 1년 안에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타란티노는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타란티노 영화들 참 좋아하시죠? 전 다 봤고요. 네. 타란티노는 우선 작가들이 공부해야 할 그런 감독인 것 같아요. 작법에서도? 일단 작법도 그렇고 대사를 이렇게 잘 쓰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보통 타란티노의 영화들을 보면 대사가 쓸데없어 보입니다. 되게 허튼 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이 모든 대사들이 한꺼번에 집결이 되면서 어떻게든 그게 쓰이기 때문에 네. 대사를 공부하실 분들은 무조건 타란티노 영화를 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대사 이야기 하셨지만 대사도 끝내주고 뭐 액션이면 액션, 서스펜스면 서스펜스, 음악, 뭐 캐스팅 모든 분야까지 네.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얄미울 정도로 영화를 잘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얄미울 정도란 말도 맞을 텐데 타란티노 영화는 제가 이제 뭐 약간 농담처럼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종류로 나뉜다고. 하나는 굉장히 재밌는 영화랑 끝내주게 재밌는 영화들. 그럼 비슷하네요. 세상에는 잘생긴 사람과 더 잘생긴 사람이 있다. 우린 잘생긴 사람들을 속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더 잘생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타란티노 영화들은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타란티노 영화들 사실 다 한 편 한 편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아예 그냥 두 편을 집중적으로 다루면 좋겠다 싶고요. 그 중에서도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나왔던 영화들 중에서 몇 편 안 되지만 그 중에 타란티노의 끝내주는 오락 영화들이란 타이틀로 진짜 국내에도 둘 다 팬이 많죠. 두 편의 영화를 갖고 왔습니다. 네. 우선 타란티노의 모든 영화들이 전 오락 영화처럼 보여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두 편을 끝내주는이라고 수식을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잠시 후에. 네. 타란티노는 사실 여태까지 영화를 만든 게 벌써 데뷔한 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20년이 넘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이후에도 제2의 타란티노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사람 진짜 10명은 될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많은 제2의 타란티노들이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타란티노는 아직도 그 원조가 이렇게 짱짱하게 뭐 영화적으로나 뭐 오락적으로나 이렇게 뛰어넘은 영화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타란티노를 뛰어넘으려면 뭔가를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음악, 그렇죠. 뭐 연출, 대사 이런 걸 맞습니다. 타란티노보다 잘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타란티노는 결국 어떻게 보면 자신의 취향이 자기의 영화적인 무기가 된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타란티노 이전까지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좀 천대받고 상대적으로 약간 좀 비하받아왔던 영화의 어떤 B급 장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B급 장르에 대한 본인의 감시관과 취향과 또는 그것을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중문화에 대한 본인의 지식이나 취향을 극단적으로 아주 굉장히 풍부하게 몰고 나가서 굉장히 훌륭한 영화적인 결실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많은 배우들이 타란티노랑 작업을 하고 나서 같이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 잭슨이나 브래드 피트 같은 그 배우들이 타란티노 감독과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중에 최고의 영화 덕후다. 영화 광이다. 그리고 천재 중에 천재다.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모든 영화를 다 알고 설명을 할 때도 자기가 처음 들어보는 영화 얘기를 막 하면서 얘기하는데 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배우들이 일단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감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영화광 출신 감독으로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 B급 장르 영화들을 본인의 영화의 어떤 수원지로 끌어들이는 방식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 킬빌 같은 영화 거의 제일 유명하잖아요. 아시아 액션 장르 영화들을 갖고 옵니다.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일본의 사무라이 영화, 홍콩의 쇼브라더스 액션 영화들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만든 영화가 킬빌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70년대 장르 영화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안 본다고 생각하는, 더 이상 안 만든다고 생각하는 게 블랙스플로이테이션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그 장르를 끌어들여서 만든 영화가 바로 제키 브라운 같은 영화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역시 60, 70년대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서 자동차 전용 극장에서 영화 두 편씩 보는 더블 피처 방식이 있었는데 그 방식을 끌어들여서 만든 영화가 또 데스프루프 같은 작품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주변 장르라고 여겨졌던 B급 장르라고 여겨졌던 그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만드는 모습을 보면 정말 타란티노가 굉장하다. 장르의 진정한 탐색가처럼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소설이라는 그 텍스트를 가지고 오는 방식도 네. 어떤 소설을 가지고 오느냐가 이 사람의 취향일 텐데 이 타란티노는 엘모 레너드 같은 약간 B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장르 소설을 가지고 와서 맞아요. 자기 방식대로 만든다는 것 역시 이 사람의 취향이 완전히 반영되는 방식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펄픽션도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캐스팅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킬빌 같은 영화를 만드는데 우마 서머를 캐스팅해서 이소룡이 즐겨 입었던 노란색 트레이닝복을 입혀서 무술을 하게 한단 말이죠. 혹은 제키 브라운 같은 영화를 만들 때 블랙스플로이테이션의 가장 유명한 그 장르의 스타 여성 그 배우가 바로 팸 그리어였는데 그 팸 그리어를 끌어들이는 방식이라든가 시작할 때 팸 그리어가 맞아요. 공항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은 옛날 관객들을 보면 가슴이 설레일 정도로 아름다운 장면이고 새로운 관객들은 저 사람이 누구지? 라고 하면서 흥미를 끌게 되는 그런 이중의 효과를 노리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는 향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갖고 와서 새롭게 어떻게 변주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타란티노는 이게 다 있다라는 거고 작법 이야기 하셨지만 원래 타란티노가 유명해지게 된 게 사실은 시나리오 작가로 먼저 유명해진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트루 로맨스 같은 작품인데 그다음에 또 음악도 너무 훌륭하잖아요. 끌어들여서 근데 음악도 상당 부분은 기성곡들인데 기성곡들을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 기성곡의 파워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영화하는 장면을 보면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죠. 첫 번째 영화였던 저수지의 개들에서 그 누군가를 묶어놓고 혼자 음악을 듣는 장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에서 타란티노의 취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음악 선곡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트루 로맨스는 감독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타란티노가 영화 감독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타란티노의 취향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시나리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타란티노 영화를 저희가 뭐 한 회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단 가장 최근 영화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셨던 두 편의 영화를 그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탄이 기다려져. 2탄에서는 저수지의 개들, 펄프 픽션 이런 거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90년대 영화를 하겠습니다. 너무 그리고 벌써 기대가 막 되네요. 네, 꼭 한번 제키 브라운도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1분 브리핑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란티노의 숫자놀이가 아니고 지지난해 전쟁 같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숫자놀이 시리즈고요. 타란티노 영화를 이번에 장고와 바스터즈를 보는데 유독 손이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 손으로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바스터즈에는 심지어 굉장히 중요한 극적 포인트에 손가락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개. 그래서 오늘 타란티노의 숫자놀이라고 해서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방식을 통해서 영화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나는 손가락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장고에서 장도를 표현할 때 10,0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그런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 모든 백인을 죽일 수는 없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하나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에 그걸 표현해봤고요. 둘은 장고에서 크리스토프 발치가 이렇게 숫자를 가리키면서 두 가지 옵션이 있다. 하나는 너희가 다시 있던 데로 돌아가거나 완전히 새로운 노예가 없는 지역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거나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타란티노의 많은 영화들에서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하게 하는 영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긴박한 선택으로 인한 긴박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죽든지 살든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때 둘이라는 숫자를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을 표현해봤고요. 3은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3을 쓸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영화에 다 나옵니다. 네. 어떤 순간에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영화를 잠시 보시면 후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넷은 못 찾았습니다. 네? 못 찾았어요. 혹시 넘어가기도 하는 혹시 겁니까? 네. 넷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네. 아, 야, 이게 인기 초절정 가수만 할 수 있다는 무대에서 높은 음악을 마이크를 상대방에 이렇게 거죠. 넘기는. 네, 굳이 연결시키자면 사실 타란티노가 좋아하는 숫자가 8인 것 같아요. 네. 4 더하기 4는 8이니까. 네. 헤이트풀 에잇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여기에서 바스터즈에서 특공대를 조직하는데 8명을 조직합니다. 그런 식으로 8에 대한 중국을 좋아해서 그런가? 중국에서는 8을 좋아하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4 더하기 4는 8. 이렇게 귀염이 아닙니다. 하셔도 잘할 것 같아요. 아니요, 4 더하기 4는 네. 8이고요. 네. 그리고 숫자 5는 네. 생각해봤었는데 이 장부에서 마지막에 네. 악수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It's a custom here in the South. Once a business deal is 악수를 하느냐 마느냐가 마지막 엄청난 너무 훌륭해요, 네, 그 장면. 반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장면에 손을 내미는 그 장면에서 숫자 5를 가리키는 이 손바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 2, 3, 4, 5를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손 그림 자체가 굉장히 이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이게 그림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게 손이에요. 사실은. 아, 그래요? 제일 먼저 그림 연습을 할 때 자기 손을 보고 그리는 걸 제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손 그림이 사실 좀 약간 제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잘 못 그렸는데 더 잘 그리시는 분들이 많겠죠. 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타란티노의 숫자놀이를 저희에게 또 소개해 주셨습니다. 4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께 채워주시는 아까 제가 물어봤더니 없냐고 그랬더니 죽을 사 아니냐고 많이 죽는다고. 타란티노 영화는 피바다야. 그러니까 죽을 사 맞죠. 한국을 좋아하니까 친한파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Feel great about it. Everybody be cool. You be cool. That's why any and every sumbitch we find wearing a Nazi uniform, Is that what I think it is? they're gonna die.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첫 번째 영화 둘 중에 먼저 나온 영화죠. 네. 마스터즈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네. 진짜 정말로 끝내주게 재미있는 오락 영화예요. 타란티노가 옛날부터 영화의 챕터 나누는 걸 되게 좋아했잖아요. 물론 장고에는 챕터가 안 나눠져 있긴 한데 저는 타란티노를 챕터 티노라고 부르고 싶어요. 정말 챕터를 어떻게 나눠서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감독인 것 같아요. 네. 이 영화의 바스타즈에서도 챕터가 하나씩 바뀌면서 보통 루즈해질 수 있는데 그걸 정말 기가 막히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챕터로 하면 약간 고전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실제로 이 영화의 첫 번째 챕터를 보면 가장 고전적인 방식으로 어떤 서스펜스와 대사 같은 걸 통해서 관객을 완전히 사로잡고 반면에 영화의 맨 마지막 챕터를 가게 되면 완전히 변칙적인 방식으로 영화를 끝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을 다 하는 거예요. 무슨 화가에 비유한다면 대생 실력도 굉장히 뛰어나면서 그걸 파격적으로 변주해내는 것도 훌륭한 그런 화가를 보는 것 같은. 앞쪽은 고우처럼 그리다가 맞아요. 끝날 때는 잭슨 폴록처럼 끝내버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배우부터 이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브래드 피트부터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브래드 피트 자체가 약간 마초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그런 걸 본인이 연기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 영화의 브래드 피트를 보다 보면 두 사람이 떠올라요. 하나는 클라크 게이블, 네. 또 한 명은 찰스 브론슨. 아, 저는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마치 클라크 게이블의 표정을 가지고 감기약을 잔뜩 먹은 그런 찰스 브론슨 같이 네. 연기를 하죠. 네. 마지막에는 말론 브란토까지. 아, 그 네. 마지막에 한 장면에서는 약간 자기가 그런 느낌도 이탈리아 있네요. 사람으로서 말론 브란도를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식의 느낌들을 여기서 브래드 피트가 너무 연기를 잘하고 있고 잔뜩 이마 찡그리고 주름살
역사를 만들고 하면서 예를 들면 파이트 클럽 같은 작품이나 이런 작품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마초적인 연기도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 영화에서 뭐 가장 인상적인 배우를 한 명만 꼽아라면 뭐 아까 특집이라고 말한 것처럼 크리스토프 발츠입니다. 일단 타란티노의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챕터 1은 정말 어마어마한 챕터인 것 같아요. 네. 발츠가 와가지고 그 수색을 하는 장면, 그리고 그 우유를 마시면서 누군가를 신문하는 장면은 와 정말 이 영화를 볼 때 살떨렸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로 아카데미에서 나무 조연상을 받았고 그 전에 칸네 영화제에서 나무 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크리스토프 발츠를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알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알려진 배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완전히 국제적인 스타가 돼서 거기 뭐 장고라든지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대학살의 신이라든지 이런 작품에서 크리스토프 발츠는 뭐 지금 뭐 날아다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배우를 캐스팅할 때도 얼마나 타란티노가 훌륭하게 그 배우의 어떤 느낌, 잠재력을 끌어내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제가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건 거의 모든 면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특급 오락물이다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이 영화에서 일단 총이 발사가 되면 그 총을 누가 발사할지, 그 총에 누가 맞을지, 맞은 사람은 죽을지 안 죽을지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할 수가 없고요. 하다못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어떤 뭐 러브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영화 속에서 어떤 인물이 배신하고 어떤 인물이 배신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딱 보면 보통 체구가 크고 단단하고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배신 덜 할 것 같은데 영화에서 보면 초반부터 그것이 뒤집히게 되고 이 영화에서 그 인물들을 보시게 되면 인물 하나하나가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어떤 운명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어떤 단계나 그다음에 액션의 어떤 합의나 이런 것까지 거의 예측할 수가 없는 정말 굉장히 신선한 작품이죠. 타란티노 감독이 정말 영리하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얄미울 정도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역사물이잖아요. 네. 어떤 역사를 가지고 극을 만들었는데 역사가 그대로의 역사가 아닌 것을 약간 비틀어서 우리가 흔히 어떤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맞아요. 예측 가능한데 그걸 맞아요. 계속 바꾸면서 역사물인데 역사물이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냥 오락으로 즐기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 저는 이제 상상력이 너무 대담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2차 세계대전에 관련된 이야기고 거기서 있었던 역사적으로 이미 우리가 확고히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가지고 이런 정도로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영화를 만든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 첫 번째 챕터가 시작되면 그 챕터마다 그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하면 그 옛날 옛적 프랑스에서 이렇게 자막이 흐르게 됩니다. 근데 옛날 옛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940년대 프랑스잖아요. 근데 옛날 옛적이라고 굳이 붙인단 말이죠. 그 이유가 바로 역사에 대한 어떤 일종의 대체 역사적인 상상력 때문인데 마치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옛날 옛적 나치에 점령된 프랑스에서라는 제목을 통해서 사실은 영화를 마음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면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어떤 역사를 원하는가. 그렇죠.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영화를 마음껏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흥미진진한 오락 영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뒷얘기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크리스토프 발츠가 하고 있는 마지막 대사 중에 어떤 역사를 원하나라는 그 질문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앞에 했던 모든 장난들을 한순간에 뒤집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장난을 치긴 했지만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야 라고 이제 마지막 키를 꺼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타란티노의 저는 작법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타란티노의 작법에서의 그 악당은 특정한 악당이 아니라 뭘 대표하는 악당들인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 영화에서의 악당은 그 악당이기도 하지만 나치라는 거죠. 그래서 나치를 그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나치는 인간도 아니다. 나치를 생포할 필요도 없고 다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그럼 반나치 영화냐? 반나치 영화죠. 그렇지만 타란티노는 사실은 반나치적인 영화, 반파시스트적인 영화를 만드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에 누구도 거의 반대하지 않을 정도로 악한 사람을 골라서 어떤 대표적인 악을 박멸하는 방식의 오락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상대가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을 악당으로 설정하면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게 느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 속에서 나치의 어떤 만행을 응징하려는 목적보다는 마음대로 정말 그 방면에서 해치워도 문제가 안 되고 사람들이 보기에 부담이 없는 그런 악당의 존재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게 이 영화에서 나치다라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무슨 뭐 황혼에서 새벽까지 같은 영화 타란티노가 이제 각본을 썼죠. 그런 영화를 보면 뱀파이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뱀파이어니까 마음대로 우리가 영화 속에서 죽여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다음 데스프루프 같은 영화를 보시면 구제불능의 성별에 대해서 차별적인 마초 인간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인간에 대해서 역시 또 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껏 응징을 할 때 우리가 통쾌함을 느낀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악당들이 그 인물을 마음대로 처치해도 되는 그런 악당의 소재를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인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이 대사를 보다 보면 타란티노는 대사가 다 액션 장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렇죠. 영화 속에서 이제 대사가 길게 나올 때 보면 마치 말로 하는 총싸움 같은 느낌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바에서 장면이 특히 그렇죠. 중간에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 와, 타란티노의 솜씨는 진짜 천의무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떤 지하 바에서 들킬까 말까를 놓고 이렇게 어떤 게임 같은 걸 하면서 심지어는 장면도 엄청나게 길잖아요. 근데 그 서스펜스를 유지하는 걸 보면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죠. 일단 그 타란티노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저수지의 개들 그리고 펄프 픽션에서 특기가 뭐냐면 카페에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렇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잘하기 때문에 이 바의 장면도 일단 시작부터 재밌는 것 같아요. 시작부터 이마에 어떤 이름을 붙여놓고 그 이름을 자기가 맞춰야 되는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사실 이게 스파이 게임 같은 거잖아요. So. Ja, gut. Ich fange an, damit Sie sich einen Begriff machen können. Bin ich Deutscher? Nein. Bin ich Amerikaner? Nein. 저는 이제 특히 그 바에서의 장면을 보면서 놀란 것은 이 서스펜스를 내가 어디까지 늘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마라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의 서스펜스라는 것은 결국은 들킬까 말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그 길게 그 긴장감이 안 떨어지게 만드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간에 보면 그렇습니다. 서스펜스는 최대한 늘리고 서스펜스가 끝나는 순간에 액션은 가장 짧고 가장 폭발적인 방식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서스펜스는 길게 유예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중간에 힘이 떨어질 때쯤 서스펜스가 아주 고조에 달하게 되면 LP판의 캐트리지가 끝까지 가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긴장이 너무 막 지금 일촉즉발의 순간에 위스키 잔에 술을 따라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이 순간에 일부러 유예시키고 그걸 잠깐 비틀어 놓는 거죠. 그런 방식이 일단 굉장하고요. Aber auch ich ein sehr genaues Ohr für Akzente. 그런 다음에 이제 액션이 펼쳐지고 또 정작 그 장면의 마지막에 가면 약간 코믹한 엉뚱한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대사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장면을 긴 장광설의 수다, 그 다음에 서스펜스의 유예, 그 다음에 폭발하는 짧은 액션 장면, 그리고 나서 어떤 코믹한 대사의 어떤 후주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걸 보면 이 장면은 정말 탁월한 어떤 연출법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1분 브리핑에서 하신 얘기랑 관련해서 숫자 3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죠. 자,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유머도 참 굉장하죠. 네. 근데 우선 브래드 피트가 하고 있는 유머가 전 되게 재미있고요. 네. 브래드 피트가 이제 나치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사람들한테는 이마에다가 나치 표시를 그리잖아요. You know, Lieutenant, you're getting pretty good at that. Well, you get to Carnegie Hall, don't you? 그런 사소한 장면들 같은데도 브래드 피트가 되게 많은 분량의 코미디를 책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히틀러 같은 인물이 이제 영화에 등장하는데 히틀러 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등장시킬 것인가라는 건데. N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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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in! Was alles soll ich von diesen Jugendschweinen noch ertragen? 그런 어떤 인물 등장 방식. 그 다음에 또 그 극장에 섰을 때 그 상황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탈리아 사람이 흉내를 내면 안 걸리겠지. 해서 이탈리아어를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크리스토프 발츠가 이탈리아에도 능통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벌어지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다인종 유머, 그다음 다양한 언어와 여러 가지 문화가 섞여서 생각나는 어떤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 아주 흥미롭게 또 구사가 되고 있죠. Signori, gli amici della vedetta ammirata da tutti noi questa gemma propria della nostra cultura saranno naturali. Gorlomi? 그리고 이제 뭐 스포일러가 돼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고 영화의 마지막에 되면 이제 극장과 이런 데서 어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전에 스크림 시리즈 중에서 2탄이 처음 시작 장면이 극장에서 벌어지는 어떤 끔찍한 장면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무대 뒤에서 스크린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걸 연상시키는 어떤 방식도 어떤 장면을 포함해서
마지막 극장에서의 그 장면이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 장면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어떤 교정할 수 없는 역사가 있죠. 왜냐하면 역사는 이미 발생해서 과거가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그것을 영화의 이름으로 교정할 수 없는 역사에 난입을 해서 복수를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영화 전반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엔딩 그 클라이맥스 장면들이 굉장히 훌륭한 느낌이 있었죠. 네, 그 복수의 방식도 굉장히 타란티노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영화에서 마이클 패스빈더가 독일 영화에 대한 학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1920년대 독일 영화사를 얘기를 하면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극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도 영화광다운 타란티노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타란티노가 기본기에도 굉장히 능하고 고전적인 방식에도 능하고 변칙적인 방식에도 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영화의 마지막에 가면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렇지만 너무 직설적인 그런 복수를 대신해 준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그런 어떤 굉장히 직설적이면서 노골적인 방식으로 관객이 원하는 걸 보여주게 되는데 그 전까지 가는 것은 아주 잘 닦은 곡선주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장 직설적이고도 과격한 방식으로 해주는 어떤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그것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트는 방식에 너무 잘 닦은 곡선주로를 달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쪽 모두에 능한 그런 타란티노의 굉장한 연출력들을 시종일관 볼 수 있는 그런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타란티노의 저수지의 개들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지속되고 있는 순간이 뭐냐면 챕터별로 모아두었던 사람을 마지막에 다 불러요. 그 사람들이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다 부른 다음에 소환해서 마지막에 대난장을 보여주는 방식이 가장 타란티노적인 방식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어김없이 마지막 순간에 가면 말씀하신 정말 하이웨이를 달리는 어떤 순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소개드릴 작품은 장고입니다. 네. 당시 개봉 당시에도 바스터즈랑 비교해서 많은 분들이 어느 영화가 더 좋은가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제가 긴 영화 싫어하잖아요. 이 영화는 2시간 45분입니다. 하지만 전혀. 네, 인정합니다. 이 정도의 속도감이라면 3시간이 넘어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금방 가요. 너무 재밌는 영화죠. 역시. 장고도 역시 그 배우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바스터즈로 이제 국제적인 그런 주목을 받게 된 크리스토프 발츠가 여기서도 먼저 굉장히 눈에 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언어를 다양하게 쓰시는 캐릭터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전의 바스터즈보다는 조금은 더 좋은 역할, 선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감정이입하기가 쉬워서 이 사람의 연기를 적극 지지할 수 있는 좋은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예의 바른데 은근히 깐죽거리는 캐릭터.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 신기를 살살살 긁기도 하고. 얄밉죠. 네. 그러다가 또 어떤 영화의 결정적인 장면이 되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굉장히 멋진 캐릭터를 연기했고요. 그리고 크리스토프 발츠도 발츠인데 이 영화에서 진짜 세뮤얼 잭슨은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죠. 저는 약간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일부러 약간 분장을 더 까맣게 하고 흰자 위를 더 선명하게 해서 까만색과 흰색이 정말 대비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도 어떤 순간에도 하얀 셔츠를 입고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처럼 이 사람은 뭔가 그 두 개의 선명한 흑과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약간 악마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좀 굉장히 기회주의적이면서 가장 비열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극 중에서 또 그것을 세뮤얼 잭슨이 연기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약간 몸을 상당히 이렇게 구부리고 그런 상태에서 목소리를 아주 한 톤 정도, 한 2톤 정도 높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연기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편한 점도 있어요, 저는. 이 장고에서 이 영화를 볼 때 사실 타란티노가 여태까지 만든 영화들이 예를 들면 스파이크 리 같은 감독이 타란티노 영화를 계속 공격해 왔죠. 예를 들어서 이 영화 속에서 이제 말을 하는 상황을 보면 미국 노예제라는 것은 홀로코스트지 스파게티 웨스턴이 아니다라는 말로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백인 감독이 만드는데 백인 감독이 만드는 영화 속에서 캐스팅된 흑인 배우가 계속 니거 같은 말을 계속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말이 영화 속 상황에 너무 잘 맞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해지고 거슬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입니다. 네. 영화를 너무 잘 만들어서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그 논쟁을 낳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타란티노가 영화를 만드는 방식이 선명한 악, 선명한 착함 이런 것들을 대비시키는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쩌면 한쪽이 좀 더 불편해지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뭐 어떻게 뒤집어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방식이 있는데 일종의 길티 플레저 같은 그런 재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타란티노 영화들에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장고뿐만이 아니라. 네. 그다음에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디카프리오가 이 영화에서 보면 진짜 이런 주연 탑스타들 중에서 디카프리오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도 드문 것 같아요. 네. 연기를 너무 열심히 하는 게 보이고 중간에 이제 연설을 하다 이렇게 바닥을 쳤을 때 유리가 깨지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 유리가 깨졌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피가 나고 이랬다는데 그 NG를 거기서 이제 컷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디카프리오가 얼마나 성실한 배우인지를 보여주는데 이 영화에서 디카프리오가 연기를 할 때 본인 스스로 인터뷰를 보게 되면 칼리귤라를 생각했대요. 그 로마의 그 폭군인 칼리귤라가 나이가 어린 소년 황제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난폭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 재벌 한 3세, 4세쯤 되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랑 그래서 똑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유아인 씨. 네, 유아인 씨가 있죠. 그 시작될 때도 그렇죠. 만딩고 바로 파이터를 보는 것도 비슷한 느낌. 네, 거기서는 이제 팔씨름하는 형식으로 변형이 되기도 했지만 그 두 캐릭터가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죠. 어쨌건 뭐 그런 부분들에서 그것도 역시 타란티노답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타란티노 영화를 보는 재미 중에 하나가 타란티노 카메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참 정말 대단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자기를 갖고 노는 악취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타란티노 영화 속에서 타란티노는 항상 비참한 방식으로 죽잖아요. 여기서는 또 어떻게 죽는지 네, 한번 보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겠나. 카메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카메오가 있는데 네. 조나 힐, 그 제가 좋아하는 했던 머니볼에 나왔던 그 연기를 너무 조나 힐이 잘하죠. 나오는데 그 복면을 쓰고 나오는 백인 단체들이 있는데 네, 그들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죠. 말을 달리고 그러는데 복면이 자꾸 앞을 막으니까 난장판을 벌이는 대화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조나 힐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정말 그 모든 단체의 사람들이 멍청해 보이게끔 연기를 해요. 네. 그 장면만 보고 있으면 저는 타란티노가 정말 대사를 잘 쓰는구나.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뒤엉키는 대사를 정말 잘 쓰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You make your own goddamn map. If I don't move my head, I can see you pretty good, more or less. But when I start riding, the bag's moving all over, and I'm riding blind. 그 장면도 보면 타란티노 영화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저게 뭐라고 저렇게까지 길게 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긴 게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도 참 대단하다. I didn't say no bags. But nobody can see. So? 장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초반에 타란티노가 본인이 굉장히 즐겼던 어떤 B급 장르들을 자기 어떤 그 수원지 같은 걸로 활용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고는 뭔가 하면 스파게티 웨스턴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한다면 뭐 60, 70년대 이탈리아에서 사실 이탈리아에서 서부 영화 만드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어떤 특히 뭐 가장 유명한 감독은 세르지오 레오네 같은 그런 대가가 있었죠. 근데 대중적으로 스파게티 웨스턴에서 가장 유명한 두 명의 캐릭터가 있다면 하나가 장고, 하나가 튜니티입니다. 그렇죠. 내 이름은 튜니티. 그렇죠. 튜니티 시리즈가 또 굉장히 유명했어요. 어릴 때 그 두 개를 정말 열심히 봤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 장고라는 이름 자체는 일단 또 너무 유명한 이름이고 스파게티 웨스턴을 대표하는 이름인데 세르지오 코르부치의 장고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리즈에서 이 장고 시리즈가 여태까지 심지어는 일본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대표적으로 미이케 다카시가 스키야키 웨스턴 장고라는 영화까지 만들었습니다. 스파게티를 스키야키로 바꾼 음식으로 다 하는구나. 그렇죠. 어차피 스파게티니까. 근데 그런 영화가 만들어질 정도로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그 장르 그 장고 시리즈에 대한 굉장한 그 애호가들이 많은데 무려 한 40여 편 만들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장고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단순히 스파게티 웨스턴 영화를 차용했을 뿐만 아니라 장고의 어떤 것들을 갖고 온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타란티노가 흔히 하는 방식인데 팸 그리어를 제키 브라운에서 썼던 마찬가지 방식처럼 프랑코 네로가 나오죠. 그렇죠. 그 프랑코 네로를 직접 장고를 주연했었던 프랑코 네로를 출연시켜서 일부러 장고의 이름을 묻는 장면에 집어넣습니다. Django. Can you spell it?
선배 장고가 후배 장고한테 일부러 끼어들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보여주죠. 그리고 장고란 이름은 사실은 유목민들의 어떤 언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말하자면 I awake라는 뜻이래요. 아, 그래요? 네, 깨어 있다라는 설정이니까 어쩌면 장고라는 이 캐릭터에 너무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 아닌가. 그러네요. 이 영화의 또 오프닝 음악도 장고 음악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정색하고 보게 되면 사실은 장고에서 갖고 온 건 음악,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뭐 건맨이다 이런 정도 설정만 갖고 왔지 사실은 나머지는 다 바꿨다고 말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 장고에 전매 특허가 있거든요. 장고가 말을 타면 장고가 아니거든요. 장고는 일단 웨스턴, 스파게티 웨스턴의 장고는 걸어 다닙니다. 말을 타고 다니질 않아 봐요. 그 다음에 항상 관을 끌고 다니죠. 왜냐하면 아내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인데, 어찌됐건 관을 끌고 다니는데 관을 열면 그 안에 기관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을 한 번에 해치우는. 그 다음에 장고 영화를 보면 스파게티 웨스턴이 이제 약간 터무니없는 액션들도 가끔 있는 경우가 있는데, 총을 쏠 때 이렇게 보고 쏘질 않고요. 이러고 쏩니다. 그 다음에 뭐 뒤로 쏘고 이렇게 되는데 다 상대가 죽게 되는데, 그런 식의 장면들이 사실은 이런 액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화에는 묘사가 되지 않아서 관을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또 말을 또 폼나게 타고 다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쨌건 사람들이 장고의 어떤 그 이미지를 차용한 거지 그 내용을 그대로 고스란히 갖고 온 것은 아니다. 근데 사실 영화를 다 보다 보면 거죽은 스파게티 웨스턴 같은데 아내를 채우고 있는 것은 사실상 블랙스플로이테이션 영화들이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70년대 이제 주로 백인 관객이 아닌 흑인 관객들을 겨냥해서 만든 굉장히 직설적이면서도 어떤 주로 범죄 액션 장르 영화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블랙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블랙스플로이테이션 영화 중에 제일 유명한 영화가 바로 샤프트거든요. 근데 극 중에 등장하는 장고의 부인이 브루밀다 폰 샤프트예요. 그 다음에 샤프트라는 영화를 나중에 한 십수년 전에 이제 리메이크를 했는데, 그 리메이크에서 나왔던 스타가 바로 세뮤얼 잭슨이죠. 그러니까 그 세뮤얼 잭슨을 데리고 와서 이 영화에서는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르의 문맥안에서 약간 노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액션의 방식은 원래 오리지널 장고와는 많이 다르지만 후반부에 가면 정말 타란티노 영화구나를 알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서부 영화들은 총 맞고 빨리 죽잖아요. 그리고 죽고 상처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장면의 어떤 사륙전을 보고 있으면 정말 피가 튀기고 살이 뜯겨 나가는 장면을 정말 세세하게 묘사를 해요. 어떤 총격전이 벌어지면 정말 저렇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총 맞은 그 파열음, 그리고 튀겨져 나가는 살들, 이런 것들 너무 상세하게 묘사를 해서 아, 이게 타란티노 영화지, 이게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는 해도 타란티노지라는 거를 그때 가면 알 수 있습니다. 타란티노 이제 고유의 방식이고, 처음 90년대 타란티노가 나왔을 때 별명이 헤모글로빈의 시인이었어요. 이름이 거창해서 그렇지 한마디로 피바다라는 얘기인데, 그럴 정도로 이제 후반 장면이 굉장히 그 폭력적이죠. 근데 저는 이 영화 후반부에 그 저택 안에서 등장하는 장면은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느낌으로는 80년대에 나왔던 그 리메이크된 브라이언 드팔마의 스카페이스가 있죠. 스카페이스의 마지막 그 후반부에서의 그 저택 안에서의 총격 장면이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 장면 이후로 제가 본 실내 총격전 장면 중에 최고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정말 보는 것 자체를, 그 장면 자체를 너무나 흥미롭게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장면을 보면 그 장면이 워낙 길기도 한데 액션 장면들이 수도 없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총을 언제 쏘기 시작할까? 그 다음에 저 총격전이 어떻게 끝날까? 중간중간 상대방들은 죽어 넘어질 텐데, 그렇다면 새로운 건맨들은 어떻게 충원이 될까? 음악은 언제부터 흐를까? 이런 걸 하고 생각하면서 한번 이 장면을 보시면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나 하면 바로 그 지근거리에 있는 상대의 총을 빼서 쏴서 총격전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 건맨들이 좁은 공간에 저택 안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문을 이용하죠. 그 사방의 문을 통해서 중간중간 계속 들어오는 방식을 쓰고, 초반에는 음악을 안 씁니다. 중간 어느 시점부터 힙합 음악을 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총격전이 다 끝난 다음엔 부감샷을 통해서 그 내부에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까지, 사실은 이 저택 안에서 벌어지는 총격 장면은 정말 신기에 가까운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하나 이 타란티노가 참 거침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시대적 상황과 별로 상관없이 소품이나 음악을 써요. 힙합 음악을 갑자기 써버린다든지, 선글라스를 쓴다든지, 다이너마이트를 갑자기 그 약간 시기가 맞지 않는 다이너마이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무기로 도용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효과를 위해서라면 시대를 약간 무시해버리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또 너무 잘 만드니까 설득당하고 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서부 영화에서 이런 액션의 원류는 사실상 샘 페킨파라는 감독이에요. 네. 70년대,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중반까지 샘 페킨파가 만들었던 서부극을 보면 예를 들면 슬로우 모션이라든지 네. 피격 순간의 충격을 가장 강조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래서 그 샘 페킨파의 총격 장면이 주는 굉장한 쾌감이나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가장 잘 계승해서 영화화해서 만든 것이 어떻게 보면 장고의 후반 액션 장면이 아니겠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자, 두 편이지만 이거 쉽지 않습니다. 둘 다 워낙 재밌는 영화들이라서 네. 어느 게 더 좋으셨어요? 장고를 뽑겠습니다. 아, 장고. 2시간 45분이지만 정말 눈 떴다 감았다 뜨면 영화가 다 끝나버리는 것 같은 굉장한 속도감이 있었고요. 네. 무엇보다 오늘 주제가 최고의 오락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보다 더 오락적인 영화는 없다? 오락적인 영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고의 장면은 제가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바스터즈에서 지하 바 장면. 네. 그 장면은 끊어가지고 어떤 교본처럼 만들고 싶어요. Drei Gläser. Ich muss sagen, ich habe genug von dem Affentheater. Haben Sie das gehört? Ich wollte sagen, dann sind wir zu zweit. Und ab jetzt sind wir zu dritt. There's a special rung in hell reserved for people who waste good scotch. Seeing as I may be rapping on the door momentarily. 서스펜스란 이렇게 만드는 거고 어떤 이야기의 시작과 끝 그리고 누가 언제 들어왔다가 나가는지 그리고 약간 극이 떨어질 때쯤 옆에 있던 병사가 난입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가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이런 식의 무대 연출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최고의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은 따로 딱 떼서 단편 영화로 봐도 그렇죠. 정말 네. 최고의 영화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정확히 반대입니다. 네. 네. 저는 두 영화 중에서 바스터즈를 더 좋아하고요. 일단 둘 다 굉장히 너무 재밌다라는 전제하에 바스터즈를 더 좋아하고요. 바스터즈는 정말 이런 쪽의 영화 중에 어떤 끝판왕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의 장면은 저는 장고에서 고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장면 중에 하나인데 네. 말씀하신 그 바 장면 아니면 장고의 후반의 저택에서의 액션 장면인데 네. 장고 후반의 그 액션 장면은 누구나 원하는 장면이고 다 기대하는 장면인데 누구나 원하는 클라이맥스에서 바로 그 장면을 저렇게까지 훌륭하게 만든다는 것은 저는 정말 탁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고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저택 액션 장면, 그 장면을 최고의 장면으로 꼽겠습니다. 그 장면은 실제 타란티노가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을 소환해서 어떤 파국의 종말로 가는 그 장면인 것 같아요. 누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누군가는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그런 방식으로 마무리를 짓는 물론 영화가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또 장고가 끝나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 정말 미진함이 없이 아 영화는 정말 저렇게 끝내는 거구나 네, 네. 싶을 정도로 딱 끝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타란티노의 끝내주는 오락 영화들이라는 주제하에서 두 편이지만 정말 굵게 두 편을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벌써 2탄이 기다리시고요. 자, 기대해 주십시오. 2탄, 3탄. 1년 안에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 타란티노의 끝내주는 오락 영화들 이 두 편의 영화 작품들은 모두 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펄프 픽션. 펄픽션 제일 좋아해요? 저는 사실은 저거 저수지 개들과